아닙니다. 또 오늘 열심히 달려봐야죠. 또 새로운 한 주.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주말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필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한 1000명씩 넘어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쓱 끼는 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말 사이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아마 이제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 새로 초대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왜 안 들어가시나, 비밀번호 바뀌었나 하실 텐데, 좀 이렇게 광고글들이 확 늘어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좀 바꿔놨어요. 그거는, 그럼 앞으로 방송 때는 공지를 할 생각인가요? 네, 이제 방송 때 공지를 하고요. 방송이 끝나면은 제가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방송 이후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방장을 한 두세 분 모집을 했어요. 제가 좀 일부러 명함까지 받아서 확실하게 신원이 보장된 분들을 한 3분 정도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들까지 해서 오픈 채팅방을 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글이 뜨더라도 좀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저희의 두 번째 옵션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지금 이제 방송 중이니까 그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비밀번호는 하나, 둘, 셋, 둘, 하나, 1, 2, 3, 2, 1입니다. 1, 2, 3, 2, 1 누르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는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크라이 오늘 아침에 오픈 채팅방은 저희 크루와의 굉장히 큰 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쓸데없이 들어오시는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한 잡상인들,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 건전한 문화를 자꾸 훼손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로봇들도 문제예요. 폭탄을 막 던져놓고 나가시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크루와는 계속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테니까요. 주주님들 걱정 마시고 저희에게 굉장히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차분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하게 되신 워런 존 버핏님, 또 최희성님, 그리고 종국님, 앞으로도 관리자로서 오픈 채팅방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비님도 오셨으니까 인사 나눠볼까? 예비님 클모닝. 네, 클모닝입니다. 주말 잘 쉬었어요? 네, 주말 잘 쉬었고요. 주말에 또 잠도 몰아서 좀 자고 잘 쉬었습니다. 선배님도 잘 쉬었죠? 쉬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말에 토요일날 백신 맞았어요. 얀센 백신. 맞다. 어떠세요? 요거 맞았더니 첫날은 좀 괜찮더니 어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조금 더 가뿐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안 아프면 늙은 거고 아파야지 젊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직 젊으십니다. 솔직히 나는 사실 너무 변화가 없어갖고 뭐야 다들 열도 오르고 한다는데 열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그랬는데 어제 조금 미열도 좀 있었고 지금 약간 코도 훌쩍 하죠. 일부러. 네. 연기 아니시죠? 네, 제가 이 정도 이게 연기면 백상예술대상 가야죠. 근데 진짜 언제 어떻게 또 몸이 좀 안 좋아지실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계속 약간 소위 말하는 살이면서 네, 잘 컨디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휴가라는 것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어제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고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말 내내 집콕을 했고, 물론 술도 안 먹고 일단 잘 있었지만 이게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얀센 맞은 부형님. 지금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케이. 쿨모닝입니다. 예, 쿨모닝입니다. 네네네. 백신 맞고 어때요? 며칠 동안? 저 늙었나요? 전 괜찮은데. 봐봐. 부형님도 멀쩡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백신 맞고, 멀쩡하면 이미 간 거예요, 이제. 우리 다 됐어요, 이제, 부형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열도 안 올랐어요? 예, 저 너무 괜찮은데. 예. 이미 코로나 왔다 간 거 아니니? 그냥 플라시보인가? 그냥 물약 줬나?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 얀센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한 방이죠. 그렇죠. 우리 희성님이, 얀센 맞는 것만으로도 젊다는 겁니다. 라면서. 나유님도 얀센 맞으신 것만으로도 젊으니. 예. 그렇죠. 40대는 얀센도 못 맞는다며. 저는 한 달처럼 맞았어요. 이게 진짜 못 받은 게, 이게 만 40세까지인가요? 그죠? 아마 네. 그랬을 때, 제가 생일이 안 지난 관계로 만 39세에 걸려서, 제가 이제 7월이 되면 못 맞을 뻔했습니다. 우리 거 유통기한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 조사해봤습니다. 부형님. 어떻게 조사해요, 그럼? 이게 또 1년 번호를 치면, 미국 사이트에서 이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제게 6월 23일이, 유통기한이었습니다. 유통기한만 안 지나면 멀쩡하대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얀센, 우리 또 건강하게 맞았고요. 우리 부형님 어찌됐건 이제 저랑, 예. 얀센 백신 다 맞았으니까 우리는 저녁 때 모임에도 투명 인간이에요. 알고 있죠? 예, 그거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는 7명까지 우리 클럽 운영진들의 회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한 PD 맞으라니까. 그러니까요. 좀 맞아요. 이거 맞으면은 5명의 카운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건 몰랐네. 그럼 꼭 맞아야겠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백신 빨리빨리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9인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예. 그러면 저희 진짜로 이제 진짜 대규모로 모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두둑히 월급 나가야겠네요. 예비님 좋죠?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크라이 오늘 아침 이제 어느덧 19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말에 좀 덥긴 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동남아 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좀 후텁지근합니다.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20년 전에 군 입대를 했던 날입니다. 오늘이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한테는 입대하느라고 정신없었던 아침이 생각이 나는데 그 덕분에 전 백신도 맞지 않았겠습니까? 이 군입대했던 기억과 백신 맞은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또 활기차게 또 한 주를 또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주차와 함께하는 크라이 오늘 아침 2분 오셨는지 똑똑 한번 해볼까요? 가은 아나운서. 네, 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얀센은 6개월마다 다시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네. 부형님. 전 6개월마다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형님. 예. 우리 6개월 뒤에 또 맞아야 돼요? 다른 거는 한 1년 가고 이건 6개월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가 면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집단 면역 때문에 맞아요. 거여가지고요. 또 맞지 뭐. 이번에도 아무 일 없었던 거 보니까 우리 건강한데. 아직 한 달 지나시면 못 맞으니까 이제 2번 맞으셔야 돼요. 가난하면서 약간 약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별로 안 아프셨다니까 굳이. 약간 더 기분 나쁜데. 아니요, 근데 얀센은 안 아픈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나운서도 빨리 백신 맞고 많이 아프길 바래요. 저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한참 아플 것 같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이제 가은 아나운서 오셨고, 어느덧 10분이 넘었으니까. 크라이 오늘 아침, 음으로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의 오늘 아침과 함께하는 19주째 크라이 오늘 아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이의 뉴욕 증시 브리핑 출발해주세요. 네, 가은이의 뉴욕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강보합권, S&P 500 지수는 0.19% 올라서 종가 기준 이틀째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35%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폭을 보면 S&P 500 지수가 0.4% 정도 올라서 3주 연속 오름세 이어갔고 나스닥 지수 역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 기술주, 소비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들 금요일도 강세 흐름 이어갔죠. 애플이 0.9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도 각각 0.25%, 0.3%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기업 분할 법안에 대한 우려 속에 0.08%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ETF가 상승세 보이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램리서치, 인텔 모두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2.3%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테슬라는 목요일 업그레이드된 모델 S 플레이드를 출시할 때 이 제품 가격을 $10,000가량 인상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장중 1%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맥도날드는 이제 시스템에 해커들이 침투해서 고객과 직원 정보를 가져갔다는 소식 속에도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제조 중에 사고가 발생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 6천만 회 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에 1% 넘게 낙폭을 보였고요. 전일 30% 넘게 폭락을 했던 게임스톱 5% 넘게 강세 보였고 AMC 엔터테인먼트도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밈 주식들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줌 금요일에 5%나 급등을 했는데요. 줌이 지난 한 달간 2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5일에서 16일 개최되는 FOMC 정례회의에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 또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면 이 같은 테이퍼링 논의가 추후 회의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면서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시장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우리 가은이의 뉴욕 증시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도 점검이지만 일단 뭐 전체적인 우리 가은 아나운서가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먼저 요거부터 한번 좀 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영님. 예,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의견이 다르고요. 지난 금요일 때 우리 부동산 특집할 때도 열매님께서 오셔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물가 상승은 뭐 너무나 요즘에는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또 여기저기서 해설도 많이 해주시니까는 이미 접하신 분도 많을 거고 저희 크라이 오늘 아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는 작년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연 단위로 봤을 때 작년 대비는 올해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내년에 이게 또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 흐름을 예측을 할 때 내년에는 경제 회복되고 여러 가지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금리라든지 유동성 공급 쪽을 조절을 할 거는 굉장히 기정사실처럼 지금 염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추세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더 그리고 많은 폭으로 낮춰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 부분이 또 있죠.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사람들이 갖춰본 소득이 늘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또 약간은 옥죄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증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빚을 내서 돈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많은 부채를 차입하고 있어서 금융 비용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새롭게 돈을 조달하기 어려우신 주체들, 이런 데는 또 소비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 그걸 쓸 거라고 많이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다라는 거는 이런 동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상황에서 잘라서 단면으로 이런 변화, 미래에 이렇게 변할 거야 하는 이건 다 그냥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 안 하시고 지금 현상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제 회복됐고 사람들 이제 소비 심리 살아났고 아직 폭발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있고 이런 쪽을 이제 고려하신 분들은, 정적인 어떤 상황을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 물가 상승이 어찌됐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세계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원자재나 운송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FOMC의 이야기처럼 일시적인 상황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재나 운송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소비와 관련된 이 뉴스들이 아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물가 상승의 연결고리, 또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또 운송비에 요즘 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운송비 문제. 요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풀어주시면 뉴스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겠죠. 여러 가지 물가 같은 것들이 오르는 거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런 해상 운임, 왜냐면 저희가 그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걸 갖고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구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 소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상 운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해상 운임이 오르게 되면 이게 바로 생산 쪽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 수입할 때 해상 운임이 반영이 돼버리니까 원가 상승 압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B2B 업체들, 저희가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쪽에서 제조업자들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문을 하거나 이제 제출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해상 운임 같은 것들이 원가 쪽에 반영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넘어오려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소비자의 그 중간 접점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뭔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껴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트 가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물가도 있지만 그렇게 오른 원자재, 오른 식재료 이런 것들을 사더라도
바로 소비자한테 나가는 가격에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흡수해주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올렸을 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 번에 확 뛰게 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요 맥락을 갖고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해상 운임이 들어간 앞단에서 들어가고 저게 굉장히 세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제 배를 새로 건조해가지고 이 어떤 해상 운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얘는 배를 건조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요 폭발한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해상 운임은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라는 게 이제 해상 운임 쪽에서 얘기하는 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뭐 오늘 선배님이 공유해주신 뉴스를 보더라도 뭐 이제 이게 선배님이 아니고 그 단톡방이었군요. 영선님이요. 예. 어쨌든 이게 뭐 마스크를 벗었더니 다시 뭐 8,000명까지 영국에서 확진자가 2,000명에서 8,000명까지 늘었다. 뭐 뉴스 나오고, 저희가 백신 접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전 세계의 반쪽,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제 회복이지, 개발도상국 쪽은 지금 통제 불능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했을 때는 경제 회복이 전 세계의 선진국의 힘으로만 끌고 가는 게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조금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전망들은 분명히 가중추가 있는 요소는 맞으나 동적인 변화를 조금은 간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상 운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해볼 타이밍도 없었고, 이 얘기는 또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선님이 또 공유해 주셨던 뉴스 중에는 이 해상 운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차지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이걸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거리 노선 운임이 쭉 올라가는 상태였고, 이런 것들이 해상 운임료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뉴스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 저 부영님은 또 그쪽 관련된 일도 좀 하셨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고, 저희가 예전에 마이너스 유가 있었을 때도 그 원유 보관하려고 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 보관비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이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버티면 되는데 그 보관료를 부담할 자신이 없으니까는 투매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급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측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이번에 그 수에즈운하 길막했던 사건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 물리적인 요소에서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게 생기면 급격히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해상 운임이 지금 3배 정도 1년 사이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컨테이너선 운송비가 3배 정도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를 이제 소매 가격에 뭐 운송비가 62%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뉴스에 공개해 주신 거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냥 가격이 뭐 여기에서 팍 뛰고 팍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를 건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배를 지금 공급이 막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면 앞으로 엄청 잘 될 거니까 배 늘리면 돈 더 벌겠지라고 배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요가 떨어지는 걸 맞아가지고 또 해상 운임들이 엄청 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거에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이거 꼬꼬면이 주는 교훈하고도 비슷한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발주하면 나중에 역풍 맞는다. 이런 것들이 학습이 많이 돼서 조금은 또 신중하게 발주가 되는 추세까지 있어가지고 해상 운임이 더 안 잡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우리 해상 운임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까지 오늘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부장님께서 지금의 이 경기 회복에 관련된 소비 심리 회복 이런 문제들이 또 얽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의 연결고리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가은 아나운서가 이와 관련된 또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은 아나운서.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복 소비? 네네네. 네.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기세가 좀 꺾이면서 이제 경제를 재개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보복 소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요. 람보르기니의 올해 생산분이 벌써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이 람보르기니의 CEO가 올해 생산분이 모두 팔렸다고 밝히면서 블룸버그가 11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 CEO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10개월간에 걸쳐 생산할 차량이 이미 모두 팔렸다며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성장이 좋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을 2개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매출이 사상 2번째로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복 소비 현상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어떤 분야로 이루어질 건지 알면 우리가 투자를 좀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전체적인 소비 심리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보복 소비하면서 람보르기니가 다 팔렸다고 그래갖고 처음에 빵 터졌어요. 정말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니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뭐 그런 람보르기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쇼핑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그런 또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외출을 준비할 때다 하면서 미국은 이제 4월달 옷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00% 늘었다. 이거 물론 이제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어찌됐건 이제 전 세계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소비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는 잘 차고 당분간은 가야겠지만 말이죠. 자, 부영님. 예. 일단은 전 세계 의류업체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레이트 락다운이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마비됐었고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동이 다들 옷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던 부분들이 이제 의료나 이런 패션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이게 얼굴의 상당 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게 되니까 이제 화장도 더 안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것들이 그런 의료나 패션, 뷰티 이런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아도 바닥을 엄청 쳤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관에 따르면은 5월달 의류 판매자 방문객이 전년보다 132% 늘었고요. 이 덕분에 의류 회사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리고 또 추락했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회복에 우리나라도 이런 의류주나 이런 쪽에서 관심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의류 무신사 쪽에서도 뭐 29cm라든지 스타일시어라든지 이런 데도 3천억의 전량 인수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의류 쪽에서 뭐 매출이 역성장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이제 좀 영리한 플레이어들은 이제 치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베팅 공급 쪽에서도 더 이게 시너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소비단에서도 더 편하게 더 다양한 선택권, 더 좋은 혜택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마치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제 이 소비 회복세에 맞물려 가지고 잘 치고 나가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섬유나 의복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어찌됐건 상반기에 소비를 이렇게 늘렸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도 어찌됐건 이런 확장폭은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몸매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입어보시면은 안 들어가실 거예요. 지퍼가 안 잠기고. 그래서 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러고 돌아다니려면.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옷을 사든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옷을 사는 게 더 빠르죠. 예, 그리고 운동으로 빼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돼서 몸매가 바뀌었으니까 옷을 사야지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이제 안 샀던 것들이 줄줄이 쓰게 되고 안 나갔었는데 요즘 다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피해주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소비했던 것들, 뭐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굳이 더 사야 될 이제 유인 같은 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꾸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홈 데코라든지 뭐 예쁘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의 소비들이 되게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다시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집이 주는 효용이 다시 또 줄기 때문에 관련 소비는 예전에 이미 많이 해놨고 이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제약이 생기겠죠. 이런 좀 거시적인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소비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혜주랑 피해주 잘 가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이 연준의 테이퍼링 신호, 또 물가 상승의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비심리 회복과 관련된 뉴스들까지 전해드리고 또 그 뒤에 대한 해석도 덧붙여 드려봤습니다. 자, 예빈님. 네. 예, 크라운 오늘 아침 오픈 채팅방에서 오리님도 아주 적절한 또 뉴스도 함께 올려주셨고요. 여기에 따른 또 우리 전문가 에릭님도 또 답변도 남겨주셨는데 이 얘기 한번 좀 정리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셨고, 이 금리 자체가 지금 상승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미국 중앙은행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미국은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금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제니 옐런 장관이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또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라고 해서 미국 FED가 테이퍼링을 올해 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EFE 통신에서 전한 이 기타 소식들 같이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단을 이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작년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도 2017년과 18년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총재가 6월에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이후에 11월에 나란히 금리를 올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월이나 11월 정도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에릭님께서 항상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뉴스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도 연결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또 오픈 채팅방에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는 들어오시면 관련된 뉴스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뉴스와 관련된 백데이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빈님이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요. 오늘 아침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과 관련 이슈 기사 같이 나눠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한 PD님께서 비번을 바꿔주고 계신데 방송 중에는 비번을 알려주시니 그 비번 통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과 관련된 기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12321입니다. 비밀번호가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12321입니다. 예,
12321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스를 하나 했네요. 요게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음에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빵빠레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를 이제 설정해놨네요. 이제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버튼이 생성이 됐으니까요. 음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픈 채팅방 버튼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음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픈 채팅방에 정보가 잘 전달이 됐다라는 거 듣고 계시다면서 엄지척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음에서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라이 오늘 아침. 늦었지만 선영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굿모닝. 네, 굿모닝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본인이 오늘 바쁜데 제가 바빠도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때마침 거의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나 나가도 되지 이러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시기 전에 전체적인 이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 또 보복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찰나에 들어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연준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은 저희가 그동안 쭉 따라왔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 말씀 정도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돈이 풀려야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은 돈을 풀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이제 시장에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양책을 써주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얘기한 의도를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많이 풀려 있었죠. 이번에 부양책 자체가 예전에는 딱 기간도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이번엔 진짜 말 그대로 언리미티드를 해버렸고, 연준에서 푼 거 제외하고도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도 하고 지금 온갖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사실 이제 이거를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사실 들어왔잖아요. 물론 감당이 되긴 하지만, 감당이 된다고 말은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전 수준으로 좀 돌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풀었었던 부분이 시장에 가서 충분히 작용을 했고 이제 시장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돈을 원래대로 다시 회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은 제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럼 시원시원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이 얘기도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를 떠나서 일단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 기조 아니겠습니까? 선영님은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거 좀 자주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6월달 지표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일정 수준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경제지표라는 거는 YOY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작년 3월, 4월, 5월, 거의 한 6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진짜 너무 상황이 안 좋았고 미국 셧다운, 유럽 셧다운, 우리나라도 거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소비를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4개월 정도의 경제 지표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시장이 이제 상황 자체가 정상화되니까 경제 지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확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확 많이 나오니까 이 많이 나온 것만 딱 보고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는데 작년에 안 나온 게 올해까지 확 같이 잘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기저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6월에서 7월 딱 그 경계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6월, 7월에 되게 중요한 시점이 지금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7월달, 8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7월 요거 지나고 기저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그 지표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6월, 7월이 진짜 중요합니다. 6월, 7월 지나고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도 물가 관련 지표도 안정을 다시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안정을 찾으면은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 들어오면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확 줄 거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돌아가서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오면은 그때 진짜 문제죠. 그때 진짜 연준이든 우리나라든 금리 인상을 확 땡겨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담는 발언을 또 한 번 던졌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사인이 될지는 많은 분들이 또 귀추를 주목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영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시장에 이제 좀 잽을 날리면서 좀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처럼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외국보다는 이제 높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국인 자금도 이탈 안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이 만일 금리 인상을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리면 그 이후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또 지나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반응한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가 좀 세게 얘기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뭐 내년이니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금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냐. 내년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일반 국민 경제 생활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금리 얼마 올라가면은 1년에 갚는 이자가 몇백만 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를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못 그러죠. 정치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진짜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올린다 치면 올 연말쯤에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만 올려놓고 뭐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또 올린다든지, 한번 툭 하는 척만 해놓고 한참 있다가 또 그 다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금리 인상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제 생각은. 좋습니다. 우리 선영님의 개인적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부영님. 예, 선영님이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부영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은 저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지금 여건이 될까? 저희 지금 피해봤던 분들, 지금 뭐 대출로 거의 버티고 있는 분들, 이제 여기에 보상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 사회에 기저에 있는 약한 고리 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없이 섣불리 어떤 거시적인 지표만 고려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올린다? 이게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발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버티다가 올리는 거는 오히려 이해가 돼도, 약간 이제 서민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미국 좀 따라하기 같거든요. 제닛 옐런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을 언급을 하니까 한국에서도 약간 언급을 미리 또 해놓고, 이제 미국이 올리는 거 봐가지고 또 저희 올렸으니까 우리도 한두 달 있다가 또 올리고, 저는 이런 수순에 대한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두 분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금리와 전체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가은 아나운서. 네. 미국 독점 사업 금지법 관련된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금 미국 의회가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 사업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7개국 G7이 이들 조세 회피를 금지하는데 합의한 데 이어서 자국인 미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법안들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이 4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0만 명 이상의 대형 빅테크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사가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거나 아니면 애플이 앱 제공 서비스 내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거나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반독점 소위의 판단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 이 테크 공룡들이 회사를 2개 이상으로 쪼개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들 기업이 추가로 M&A를 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합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이 M&A를 통해 덩치를 더 키우는 일이 힘들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할 때 앞으로 이 기업들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지도 저는 궁금하네요. 예, 가은이의 우리 뉴욕 증시 브리핑에 이어서 바나나서 준비한 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독점 사업 금지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우리가 이제 보통 팡이라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넷플릭스는 제외하고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조금씩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미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G7들이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도 함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의하는 것이 또 미국 하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은 아나운서가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핵심 주요 골자는 플랫폼 독점 증식과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 행위를 막아내는 이런 법안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타기업을 인수할 때 반독점 소지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든지 또 M&A를 할 때는 경쟁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빅테크들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있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늦게라도 시작돼서 시장에서 오히려 반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두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죠. 자, 부영님. 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성장주 또 기술주와 관련된 뭐 언급과도 연결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어찌 보면 이제 이해관계 상충 행위 금지 이 포인트는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전 아직 그 정확히 그 뉴스나 그 내용을 아직은 좀 확인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 정도만 지금 이해한 상황이라 제가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아직 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흐름이거든요. 이제 계속 바이든 정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무게중심을 쏠리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 때 수혜를 받던 곳 거기서 많이 이제 수익이나 이익을 냈었고 사실 뭐 기업 인수나 M&A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금 부담하기도 용이했었고 이익도 많이 봤었고 그런 기업들이 조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제 납부를 하지 않는 구조를 짜놓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책무 점점점 그 영향력 독점력이 강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때가 됐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뭐 법인세 인상 부분이라든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그런 큰 줄기에서의 확장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 왔을 때 정부가 조치를 취했던 유동성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에 수혜를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정부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더 많이 잘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걷어들여야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것들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법인세 관련된 이 글로벌 공조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수익을 받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그거를 돈을 활용할 때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자기들의 성장이나 이런 쪽을 계속 강화시키니까
정부의 통제는 벗어났고 혜택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음모할 거는 피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프레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영된 1년 선상에 있는 조치로 이어지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영님. 네. 예. 어찌됐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더군요. 앞서서 한 가지는 일단 이해상충 금지. 그러니까 아마존을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상에서 전자상 거래와 관련돼서 입점 업체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의 제품을 판매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마존 내에 있는 킨들이라든지 또 스마트 스피커 에코 뭐 이런 자기들의 제품을 또 이 안에서도 판매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해관계 상충된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플랫폼을 나눠서 진행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M&A와 관련돼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확장성이 강하다 보니까 또 자금 확보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먹잇감으로 이것저것 막 풀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요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선영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오픈마켓을 할 수 있었는데 뭐 해라 해놓고 비슷한 제품이나 똑같은 제품을 자기들은 그냥 뭐죠 프라임데이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거를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 되게 불공정거래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딱히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죠. 그런 법안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거에 일종으로 좀 생긴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패키지법 요걸 보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랑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요 4개 기업이 이제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한 규제안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M&A 관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 이런 걸 같이 하는 건 예전이랑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법안이 옛날에 이제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을 미국에서 이제 처음 분리할 때 그 법안이랑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 법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법안이 있었어요.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면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올라올 때까지 이제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특정 자본이 이제 은행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자회사에 돈 빌려주는 걸 금지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은행처럼 강력한 힘을 지금의 어떤 테크 기업으로 넣은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로비스트들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마존에는 전직 뭐 장관했었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로비스트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뭐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이걸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화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공화당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일단 그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요. 만일 공화당이 도와줘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옛날처럼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프라임데이 이런 것처럼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다 보면 되고요. 만약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빈님, 희성님이 또 적절하게 적합한 뉴스를 또 올려주셨는데요. 요거 한번 또 팔로우업 해주실까요? 네, 희성님이 지금 올려주신 빌 게이츠 관련 기사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저 링크가 잘 안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요. 네, 제 거 지금 인터넷이 뭔가 지금 접속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 혹시 지금 보이시는 분께서 다시 공유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빅테크 반독점법 초읽기 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겨냥한 패키지법이 발의됐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해충돌, 또 독점 방지, 최악의 경우엔 기업 분할한다라는 서브 이 타이틀이 또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팔로우업을 한번 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총 정리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땡그리님이 또 다시 한번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라이 오늘 아침 오늘 19주차 월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좀 감사드립니다. 자, 끝인사 한 번씩 하면서 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영님. 네, 오늘 제가 늦었는데요. 내일은 시작 전부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부영님 끝인사.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 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예빈님 끝인사. 네, 벌써 6월 중순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가은 아나운서님 안 계시니 제가 대신 클바이 전하겠습니다. 클바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 한 PD. 네, 저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은 3분 뒤에 비밀번호가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 비밀번호는 12321이고요. 들어오실 분 3분 안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공론장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한 PD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저하고 고생 좀 하자고요. 마녀들 시즌2가 이번 주가 지상파 특별편 버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PD는 이제 며칠만 조금만 더 달리면 지상파 버전이 모두 끝이 나게 되니까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한 PD가 이제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푹 쉬었는데 이틀 정도는 좀 고생해야 되니까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방송 중에 아까 전에 중간에 띵띵띵띵 해갖고 뭐라고 하냐 쓱 들었더니 아파트에서 단수가 들어간대요. 못 씻었는데 큰일 났네. 물이 막혀갖고 저는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세수해야 될 판입니다. 크라이 오늘 아침 저한테 오늘 또 큰 선물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19주차 크라이 오늘 아침 시크릿 주주총회 월요일 주총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만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